일제강점기 친일파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인물.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건조하고 무거웠다. 바람이 부딪히는 골목마다 오래된 나무 전신주가 마치 울음을 토해내는 듯한 소리를 냈다. 1938년 경성 한복판에서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공기가 흘렀다. 그해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던 사건이 있었다. 친일파 암살 미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서보다 사라진 문서가 훨씬 많다. 그날 저녁 총성이 울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총은 분명 존재했다. 그리고 총을 든 사람도 존재했다. 다만 누구도 그 총이 어느 순간 어떻게 사라졌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형사들은 현장에서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했고 피해자 역시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조선인 사회를 뒤흔들었고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을 역대급 조직적 암살 시도라고 기록했다. 문제는 그 기록이 바로 다음 주에 삭제되었다는 점이었다. 경성고등경찰서의 내부 보고서는 조선 내 급진 독립운동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으나 며칠 뒤에 올라온 최종 문서에서는 그 문장이 통째로 사라졌다. 보고서의 서체도 달라졌고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는 부분은 마치 누군가 고의로 찢어낸 듯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삭제된 흔적 자체가 너무 명확하게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무언가를 숨길 때는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누군가 이 사건을 덮을 때는 오히려 흔적이 더 선명해졌다. 이 말은 곧 이 사건의 덮개를 덮은 사람과 사건의 진짜 주인공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날 밤의 현장을 다시 그려보자. 경성부 사직동 근처, 지금의 서대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 가스등처럼 희미한 전등 아래 비가 막 그친 듯 지면은 번들거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친일파로 지목되던 한 남자가 비서를 앞세우고 골목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움직였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검은 외투를 입은 조선인 남성이 비서를 밀쳐냈고 비서가 균형을 잃으며 넘어지던 동시에 친일파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공격자의 손에 들린 물체가 반짝하고 빛을 반사했다. 총이다. 그러나 총성은 들리지 않았다. 이 사건의 두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이것이다. 총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다. 목격자 셋이 동일하게 진술했다. 그러나 발사 소리도 탄두도 탄흔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총이라는 존재만 현장에 남기고 증거는 전부 치워버린 듯한 모양새였다. 그런데 폭행을 당한 친일파는 단 한 번도 총을 봤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조선인에게 습격당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것도 초기 진술과 후속 진술의 단어 선택이 달랐다. 그는 처음에는 검은 외투를 입은 조선인이 나를 공격했다고 말했지만 일본 경찰과 고등계가 개입한 수사 이후에는 북방계 독립운동가의 일원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문제는 그 어떤 독립운동 기록에도 북방계 조직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말은 곧 누군가 친일파의 입을 통해 허구의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건을 조사한 연구자들은 이 대목에서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첫째, 일본 고등계가 사건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직적 테러로 조작했다. 둘째, 친일파 본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습격당한 존재를 허구화했다. 셋째, 진짜 배후 세력이 존재했고 그 세력을 감추기 위해 친일파와 경찰이 함께 움직였다. 그러나 세 가지 가설 모두 한 가지 중요한 장벽에 막힌다. 삭제된 문서. 사건은 일주일 만에 모든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다. 심지어 친일파 본인의 이름조차 그 당시 사건 목록에서 빠져있다. 독립운동 기록에서는 이 사건을 다룬 글이 일부 존재하지만 구체적 묘사는 전부 누락되어 있다. 마치 누군가 사건을 지우기 위해 사건 자체를 분리해내고 그 위에
또 다른 사건을 더 씌운 것 같은 기묘한 흔적. 이 사건의 세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시간의 공백이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후 9시 17분 전후로 추정된다. 그런데 경찰 보고서의 최초 기록 시간은 오후 9시 45분, 약 30분의 공백이 존재한다. 30분. 누군가에게 사건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재배치하고 관계자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주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리고 이 30분의 공백이 일본 경찰 내부에서조차 결코 설명되지 않았다. 고등계가 남긴 문서 중 일부는 보안상 이유로 영구 봉인되었고 지금도 열람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 경찰도 이 사건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 사건의 진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힌트는 이 사건 이후 3개월 동안 경성에서 벌어진 또 다른 현상에서 드러난다. 그 기간 동안 일제 관료 친일파 고등계 정보원이 총 14명이나 돌연 경성을 떠났다. 그들의 이동 경로는 기록되지 않았고 출국 기록도 없다. 그냥 사라졌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사건이 남긴 파문이라고 표현한다. 큰 돌을 물에 던지면 파문은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더 크게 일어난다. 이 사건 역시 정작 친일파 본인은 살아남았지만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의 결과가 아니다.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흔적이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사건 당일 친일파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지도이다. 현재 남아있는 지도에는 기묘한 점 하나가 있다. 그는 원래 동쪽 길로 향해야 했는데 왜인지 북쪽 골목으로 이동했다. 그 길은 어둡고 좁으며 일본 순사들이 순찰하지 않는 비정규 동선이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유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 그를 그 골목으로 끌어냈고 그때 공격자가 등장했다. 이 구조는 우발적 테러의 패턴이 아니다. 명백한 기다린 자리에서 행해진 시도다. 그러나 공격자는 왜 총을 쏘지 않았을까? 일부 학자는 말한다. 총이 불발이 아니라 애초에 목적이 암살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한 시도였을 수도 있다. 그 메시지는 친일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본 경찰 조직 내부까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목적은 개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말은 곧 배후 세력은 친일파보다 더 큰 존재를 겨냥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1회차의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 한 가지를 소개한다. 최근 국사문헌 연구자들이 입수한 비공개 검열 문서에서 경성 고등계가 어떤 이름을 반복적으로 삭제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지워진 횟수는 7회, 모두 다른 날짜, 다른 문서. 그 이름은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나 친일파의 측근이 아니었다. 그 이름은 바로 친일파의 경호를 담당했던 일본인 장교. 왜 일본인 장교의 이름이 사건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워졌을까? 그 지워진 이름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핵심이다. 그리고 그 장교는 사건 직후 경성에서 사라졌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2회차에서 밝혀질 것이다. 단 오늘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단 하나다. 이 사건은 결코 조선인 단독 시도가 아니었다. 일본 내부에도 균열이 존재했다. 사건 현장에서 사라진 일본인 장교의 이름. 지워진 흔적은 수상할 만큼 반복적이었다. 경성 고등계가 남긴 검열 문서에서 그 이름은 한두 번이 아니라 총 7번 지워졌다. 각기 다른 날짜, 다른 사건 보고서, 다른 수첩, 다른 승인 서류에서 똑같은 사람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장교의 이름은 유키 타츠오.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경성에서 고등계와 정보부를 넘나들며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기록상 그는 친일파 경호 임무를 맡고 있었지만 그가 맡은 경호 방식은 일반적인 일본군 장교와는 완전히 달랐다. 유키 타츠오는
경호 대상의 동선조차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런 권한은 보안 위험 인물에 한해서만 주어진다. 즉, 일본 내부에서도 그 친일파는 내부적으로 감시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다. 일본인 장교는 왜 무엇을 감추기 위해 사건 문서 전체에서 지워졌는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사건 당일 공백의 30분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 30분 동안 경성 고등계 내부에서 유일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유키 타츠오였다. 그의 근무 일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다. 대상과 조. 동선 확보 실패. 문제는 그 문장이 원래 세 줄이었다는 점이다. 문서 가장자리에 남은 잉크 흔적을 보면 명백히 두 개의 문장이 더 있었지만 칼로 잘라낸 듯 제거되어 있었다. 이때부터 학계에서는 유키 타츠오가 이중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가설 1. 일본군 내부 정보 세력과 충돌하던 장교였다. 가설 2. 조선의 비밀 독립 조직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다. 가설 3. 일본 내부 균열을 감추기 위해 희생양이 되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설을 모두 설명하는 단서가 1938년 4월에 작성된 경성감찰부의 특별조사 기록에서 발견된다. 문서의 제목은 동아시아 내 신흥 독립세력 동향 보고서. 그 안에 작은 줄 하나가 적혀 있다. YK-T 경성 내 조선계 조직과 비공식 접촉함. 이 문장의 YK-T가 유키 타츠오를 지칭한다는 건 당시 일본 기록 체계상 분명하다. 고유 이니셜 암호 방식은 일본군 내부에서 특정 대상의 신원을 은폐할 때 사용하던 기법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애초에 조선인이 친일파를 암살하려던 사건이 아니라 일본 내부 균열과 신흥 독립 조직이 서로 얽혀 폭발 직전까지 가던 순간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사건 당일의 동선을 다시 추적해보자. 친일파가 북쪽 골목으로 잘못 진입한 것은 우발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그쪽으로 유도한 것이다. 목격자 증언에서는 친일파가 이동 직전에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받는 장면이 나온다. 이 길로 가시면 순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혀 직업적이지 않은 말투였다고 기록된다. 일본 순사가 아니라 조선인 혹은 일본인 장교가 일부러 자연스럽게 흘린 말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말은 누가 했을까? 친일파는 그 인물이 일본군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가 본 건 짧은 순간이었다. 어두운 밤에 그도 공포에 질린 상황이었다.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 유키 타츠오이다. 그는 사건 당일 일본군 제복이 아니라 사복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는 고등계와 독립군 연결망의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었고 이중 신분을 유지하는 자들이 흔히 입는 짙은 회색 외투를 착용했다. 그러므로 친일파가 본 사복 경계자는 유키 타츠오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그는 왜 친일파를 가장 죽기 쉬운 골목으로 밀어 넣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주는 문서가 하나 있다. 경성경찰학교의 동료 교관이 남긴 진술이다. 유키 타츠오는 조선인 조직이 아닌 일본 내부 조직과 갈등 중이었다. 그는 친일파 일부가 일본 내부의 권력 싸움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일본 내부의 권력 싸움. 그렇다면 친일파 암살 미수 사건은 조선 독립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제국 내부의 암투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쇼와 연구회, 동아 정치결사, 내무성 정보계 등 여러 파벌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 유키 타츠오는 그중 한 파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친일파는 그 파벌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즉 친일파 암살 미수 사건은 조선 독립군 vs 일본 경찰의 단순 구조가 아니라 일본 내부 파벌 간 암투가 경성이라는 식민지 공간에서 표출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새로운 의문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총을 든 사람은 누구였는가?
일본 내부 문서에는 이 공격자를 조선인 남성이라 기록한다. 그러나 목격자 3명의 진술은 세부적으로 다르다. 목격자 A 조선인 남성 맞다. 외투를 입고 있었다. 목격자 B 그의 발음은 조선인이 아니었다. 목격자 C 외모는 조선인이었으나 움직임이 군대식이었다. 이 진술들은 공격자가 단순한 시민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그는 조선인 광복군 요원, 독립군 잔존 조직원, 혹은 일본 내부 파벌의 사병, 이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그러나 1938년의 시간적 위치를 고려하면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이 하나 있다. 정체를 숨긴 일본군 탈영병. 당시 일본군 내부에서는 만주군 배속 장교들 사이에서 탈영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들은 종종 식민지 조선으로 흘러들어왔고 그중 일부는 일본 본토 정권에 반대하던 극소수의 비밀 결사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조직은 독립운동 세력이 아니었고 친일파도 아니었으며 일본 제국의 확장을 반대하던 무국적자들이었다. 그리고 유키 타츠오는 이들과 접촉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이 사건은 조선 독립운동도 일본 경찰도 친일파 개인도 주도하지 않았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건 제국 일본 내부에서도 배제당한 이상한 그림자 조직일 가능성이 생긴다. 그 조직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공격을 실행하고도 왜 총을 쏘지 않았을까? 왜 그저 시도했다는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을까? 그 답은 사건 직후 유키 타츠오가 남긴 한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 경고는 전달되었다. 그가 누구에게 경고를 전달한 것일까? 친일파 개인? 고등계? 일본 본토 파벌? 아니면 이 모든 세력에게 동시에? 이제 사건의 중심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 이 미스터리의 정체를 말할 수는 없다. 그 정체는 3회차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애써 숨길 필요도 억지로 끊을 필요도 없다. 이야기 자체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친일파 암살 미수 사건을 둘러싼 모든 기록과 증언, 사료를 숫자처럼 배열해보면 이상한 점은 분명했다.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남겨두기라도 한 것처럼 정확한 공백이 중심에 있었다. 이 공백이 가리키는 것은 사라진 배후 인물이었다. 그는 기록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사건 현장 근처에도 정식으로 목격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사건 전개를 뒤에서 조용히 밀어붙이는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 공백을 향해 가장 먼저 가닿은 단서는 1938년 10월에 작성된 고등계 비밀 종합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다른 공식 보고서와 달리 철저히 은폐된 문서였고 발견된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웠다. 문서의 제목은 특정 인물의 영향력에 관한 조사, 그리고 그 대상 인물의 이름은 종이 가장자리가 뜯겨나가 있어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문서의 중간에 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그의 영향은 경성뿐 아니라 도쿄 정치 결사의 일부에도 닿아 있다. 이 문장은 사건을 완전히 뒤집었다. 즉, 이 암살 미수 사건은 조선 내부의 정치 갈등이 아니라 도쿄 본토의 권력 투쟁이 식민지 경성까지 스며든 결과였다는 뜻이다. 도쿄 정치 결사의 이름은 문서상 비공개로 남아있기에 직접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시기 일본에서 실제로 활동하던 비공식 사조직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군부 급진파, 내무성 정복계, 황도파 잔존 결사. 이 세 조직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비밀리에 협력하곤 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마리는 바로 이 협력 관계였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군부 급진파와 내무성 정복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도쿄에서는 사람이 죽었고 경성에서는 암살 미수가 일어났다. 두 사건은 공식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시기에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한 일본 내부 싸움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놓치는 것이다. 사건 당일 친일파가 총격을 피한 직후 현장에서 발견된 손바닥만 한 금속 조각. 그 조각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일본군의 군표도 아니었고 조선 독립 조직의 상징도 아니었다. 그 문양은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비밀 결사들의 상징이었다. 그 결사들은 조선인도, 일본인도, 중국인도 섞여 있었고 국가가 아니라 조직의 이상과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이었다. 이들은 일본 제국의 확장을 반대했던 비제도권 세력으로 그들의 활동은 기록되지 않거나 고의로 삭제되곤 했다. 유키 타츠오 역시 그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근무일지에서 사라진 세 줄, 즉 단서 3개는 어쩌면 그들과의 접촉을 감추기 위한 자기 삭제였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친일파 암살 미수 사건의 핵심이 잠시 선명해진다. 이 사건은 어떤 한 세력이 친일파를 암살하려 했고 조선 독립군이 막으려 했다는 흑백 구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건의 구조는 이렇다. 일본 본토 파벌 A, 일본 본토 파벌 B, 만주계 비밀 결사, 조선 독립 조직, 일본군 내부 중간 세력, 조선인 정치 브로커, 이 6세력이 얽혀서 나타난 한 사건의 흔적이었다. 여기서 다시 돌아와야 할 질문은 단 하나다. 그렇다면 배후는 누구였는가? 결론은 그 배후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 사건을 설계한 두뇌, 기회를 만든 세력, 실행을 시도한 조직, 방해하려던 집단, 정보를 흘린 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 방향을 바꾼 인물. 이 모두가 서로의 의도와 욕망을 따라 움직이다 우연히 같은 시간과 장소에 겹쳐진 결과였다. 그러나 반드시 중심축이 되는 사람은 존재한다. 그 중심 인물의 실체는 당시 여러 문서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였다. 군사훈련을 받았고 만주계 비밀 결사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일본 내부 정치 결사와도 접점이 있었고 조선 독립 조직에게도 알려져 있었으며 사건 직전 경성에 잠입했고 사건 직후 도쿄로 사라졌으며 사건 이후 일본군 내부에서 이름이 완전히 지워진 인물. 그의 이름은 어느 문서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단 하나의 목격 기록은 남아있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분명히 일본인이 아니었다. 이 모순된 진술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일본군 제복을 입기도 했고 조선인 복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인 같기도 했고 조선인 같기도 했다. 그의 정체는 단 하나의 국적에 결코 고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모든 기록에서 사라질 수 있었다. 그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일본 본토 세력, 만주 결사, 조선 독립 조직의 경계선 위를 균형처럼 걷던 자였다. 역사는 그를 실패한 암살 사건의 배후라 부르지 않는다. 그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기 어려운 존재였다. 그가 남긴 흔적은 하나의 문장뿐이다. 목적은 달성되었다. 친일파는 죽지 않았다. 암살은 실패했다. 그러나 누군가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말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 목적은 두 세력의 충돌을 억제하는 것, 혹은 어떤 인물의 동선을 확인하는 것, 혹은 일본 본토 파벌에 경고하는 것, 아니면 독립조직 내부 분열을 막는 것, 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가 설계한 실패한 암살은 실제로는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성공한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친일파 암살 미수 사건은
역사책의 각주 한 줄로 남아있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의 이야기, 수많은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 그리고 목적을 위해 현장을 떠난 자의 조용한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이 결론에 도달한다. 사라진 배우는 존재했다. 그러나 그는 특정할 수 없다.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기록에서 사라진 이 사건이 진짜 무게를 다시 바라보는 일뿐이다. 그리고 그 무게는 지금도 조용히 남아있다. 실화 기반 미스터리 인물 100과 매일 깊이 있는 사건을 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해석과 견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한 문장으로 움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